여기 미국의 연구원이 기술을 한국에게 도둑맞았다고 하면서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대론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 갔다가 마주한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반년 동안이나 한국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인텔의 수석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고 내요. 도대체 마이클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동양의 기술력을 맹렬히 비판하고 다니던 제가 한국에 다녀온 그날 이후 완전히 딴 사람처럼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으니까요. 1985년 샌프란시스코, 제가 10살이던 그 여름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을 말없이 지키셨죠.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그때 아버지는 70년대 한국에서 파산했던 기억을 자서전으로 쓰고 계셨어요. 마이클, 내가 크면 꼭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서재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가리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앤더슨 일렉트로닉스라는 간판이 선명했어요. 1970년대 초 한국 구로공단에 있었던 아버지의 회사였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도둑질했어. 그들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린 제게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긴 이야기들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인텔의 수석연구원이 된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이 파묻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테스트 결과는 제가 우려하던 그대로였죠. 3나노 공정 개발은 또다시 실패였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인텔의 수석연구원이 된 지 5년,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앤더슨 박사,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퇴근하려던 동료 스티브가 연구실 문간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 이 데이터들을 좀 더 분석해보려고 하는 중이야. 하긴 뭘 더 분석할 게 있나요? 결과는 이미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고 경쟁사들은 우리를 점점 더 멀리 앞서가고 있었죠. 요즘 들어 자주 듣는 삼성전자 얘기가 특히나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이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실리콘밸리를 술렁이게 만들었거든요. 어릴 적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 그 말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이클, 대통령이 또 연설하고 있어. 옆 연구실에 제니퍼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죠. TV를 켜보니 트럼프가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의 기술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매일 밤, 퇴근도 잊은 채 연구실에서 씨름하는 건 바로 그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자존심이었던 미국의 기술 패권이 지금 제 손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죠. 책상 위에는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는 요즘도 가끔 제게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최고야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이제는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걸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추월당하는 거 아닐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EO 비서실이었어요. 앤더슨 박사님, CEO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올라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늦은 시간에 CEO가 찾는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겠죠. 가방을 챙기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문득 서재에서 자서전을 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CEO 사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CEO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이클,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로 연수를 다녀오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전자라고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망하던 그 나라의 그 회사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발하게. CEO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옛 회사 사진이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죠. 아버지가 아시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부모님 댁에 들렀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마이클, 요즘 신문 보고 있지? 그 녀석들 봐라.
우리 기술 훔쳐가더니 이제는 미국 땅에까지 공장을 세운다고 하잖아.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쓴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1972년 앤더슨 일렉트로닉스가 한국에서 파산했을 때 그 아픔이요. 당시 아버지는 최첨단 전자부품 제조 기술을 갖고 한국에 진출했다고 하셨죠. 미국의 기술력으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꿈이 있으셨대요. 처음에는 다들 환영했었지. 하지만 그건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어. 6개월 만에 우리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새어나갔다. 결국 우리는, 그때마다 어머니는 여보 그만 하고 말리셨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어요. 책상 위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걸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죠. 인천이라 검색해보니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던데 정말일까요?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허름한 공장들이 즐비한 개발도상국인데 말이에요. 젠장,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어보니 삼성전자에서 보낸 연수 일정표가 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구단지 사진과 함께 첨부된 자료들은 마치 제가 아는 그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버지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수화기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삼성전자로 연수 가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문득 서재 책장에 꽂혀있는 아버지의 자서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한 아메리칸 드림. 그 책에는 한국에서의 쓰라린 기억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삐빅, 안녕하세요. 마이클. 아버지예요. 통화할 수 있으면 연락 줘요. 결국 받지 못한 전화는 음성 메시지로 남았네요. 한숨이 다시 나왔습니다. 연구실 동료들의 반응도 복잡했어요. 대부분은 걱정스러운 눈치였죠. 마이클, 괜찮겠어?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 기술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게 정리해고 수순 아닐까? 트럼프는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CEO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마지막 희망일세.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잡았는지, 아니, 어쩌면 이미 추월했는지 파악해와야 해.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스탠포드 박사과정 때 쓴 논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 그때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죠. 우리가 영원히 세계를 선도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띠링.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네요. 아들, 바쁘구나. 아버지가 걱정돼서 전화하셨나 봐.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들러줄래? 한숨이 또 나왔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뵙는다면 이번엔 꼭 말씀드려야 할 텐데.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질 않았어요. 창가에 서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D7. 이제 일주일 뒤면 저는 아버지의 상처가 시작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네요. 아버지도 그때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었을까요? 서재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꼬박 하루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맞나?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한국은 좁고 지저분한 공항에 영어 한마디 통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제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달랐어요. 천장까지 닿은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자연광,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보이는 영어 안내판까지. 앤더슨 박사님 되시죠? 그렇게 게이트를 막 빠져나왔을 때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후진국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박사님의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의 명함을 받아들며 살짝 당황했습니다. MIT 박사 출신에 실리콘밸리 근무 경력까지 있다니, 이런 인재가 왜 한국에 있는 걸까요? 공항에서 나와 화성 연구단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혼란스러웠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거든요.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단지입니다. 보이는 거대한 캠퍼스를 가리키며 박재현 연구원이 말했죠. 마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데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연구동이에요. 생산 라인은 따로 있죠. 그렇게 입구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특수 제작된 연구용 기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인텔보다 더 삼엄한 보안 체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인재들이었죠. 그들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MIT, 버클리,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이 왜 하필 한국의 삼성을 선택한 걸까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현재 기술 수준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우리가 꿈꾸기만 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실제 결과인가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그러자 한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실험실로 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연구소 투어는 저희 모든 선입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최첨단 장비들, 끝없이 이어지는 클린룸,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연구라인까지. 이곳은 제가 알던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배정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야 긴장이 풀렸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단지의 야경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한국과 제가 본 한국이 이렇게나 다르네요. 핸드폰을 켜보니 부모님께서 안부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아직도 연수 이야기는 못 꺼냈지만 언젠가는 이곳에서 본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띵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재현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연구원들이 박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그의 미소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연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이나노 공정의 실험 데이터입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반도체 기술의 한계로는 불가능한 결과였죠. 이게 정말 실제 데이터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실시간 데이터예요. 지금 저쪽 실험실에서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직접 가보실래요? 김도윤 수석연구원이 씩 웃으며 말했죠. 그의 나이가 저보다 어린 33이라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우리 인텔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따라잡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었죠.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실험실에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본적인 장비들은 인텔과 비슷했지만 곳곳에 보이는 새로운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검사 장비예요. 기존 장비로는 이나노 공정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장비를 살펴보았죠.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죠? 제 질문에 김도윤 수석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매일 밤늦게까지 실험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미루고 안전한 길만 택해왔던 저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신소재 실험실입니다. 그렇게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며 박재현 연구원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죠. 앤더슨 박사님, 이제 저희의 최신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때 김도윤 수석이 또 다른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 전에 이건 극비사항이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네, 일나노 공정을 위한 예비 실험입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일나노라니. 우리는 아직 3나노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원들이 막 퇴근하려는 시간인데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늘 보신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박재현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방진복을 벗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부재 중 전화를 남기셨네요.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까요. 앤더슨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연구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본 이곳은 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연구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더 나아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앤더슨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겠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도윤 수석이 건넨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이었는데 직접 참여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나노 공정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예요. 박사님의 양자역학 논문을 읽어봤는데 박사님의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고 자료를 훑어보는데 갑자기 옆자리에 젊은 연구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석님, 제가 방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순간 회의실이 순식간에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칠판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마치 대학 시절 연구실의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죠. 여기엔 직급이나 나이의 벽이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자 김도윤 수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수직적인 회의 문화로는 진정한 혁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득 인텔에서의 회의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발언은 서열에 따라 이루어졌고 젊은 연구원의 과감한 제안은 대부분 위험 부담이라는 이유로 기각되곤 했었죠. 앤더슨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없는 곳에서만 일해왔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제 말 한마디에 연구원들이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때론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회의가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TV가 켜진 구내식당에서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그들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연설이었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옆자리에 박재현 연구원이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저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늘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무도 기술을 나눠주지 않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했고 무시당해도 계속 도전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됐네요. 그의 말에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우리 기술을 훔쳐갔어. 정말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오해하신 것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 달간 기록한 관찰 일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분명 독자적인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앞서 있을지도 있었습니다. 띵동!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CEO가 보낸 중간 보고서 요청이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솔직히 말하면 될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연구동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진 실험실에서는 아직도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을 불태우고 있겠죠. 여보세요, 아버지. 며칠째 받지 않았던 전화를 드디어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상처도 저의 편견도 이제는 치유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실은 제가 앤더슨 박사님 아버님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던 중에 김도윤 수석이 꺼낸 말에 손에 든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 달 전 아버지께 제가 있는 곳을 말씀드린 후로 부모님과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고 있던 참이었죠. 앤더슨 일렉트로닉스 맞으시죠? 어떻게? 제 은사님이셨던 분이 그때 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박사님 아버님의 자서전도 읽어봤고요. 술잔 너머로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상황은 아버님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김 수석은 태블릿을 꺼내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70년대 초 한국 전자산업의 태동기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절했죠.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스크롤을 내리자 낯익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앤더슨 일렉트로닉스의 개업식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관계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앤더슨 회장님은 달랐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김 수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크게 제한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피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건 IMF였어요. 73년의 오일 쇼크와 함께 닥친 세계적인 불황이 저는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 아니었어요. 협력 파트너를 찾지 못한 외로운 도전이었고 시대의 큰 물결 앞에서 좌절한 도전이었던 거죠. 박사님, 이건 제 은사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던 건데 김 수석이 건넨 봉투에는 바램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앤더슨 회장님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협력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주신 신뢰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띡! 핸드폰에 문자가 왔네요. 어머니였어요. 아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집에 좀 들어올 수 있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수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버지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우울해하셨나 봐요. 어제는 결국 쓰러지셨대요. 그럼 당장 가보셔야. 하지만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질게요. 박사님은 먼저 아버님께 가세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김수석이 건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돌아갈게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자서전 원고 아직 보관하고 계시죠? 침묵 끝에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아직 있단다. 왜?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들도 아버지와 나누고 싶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옛 신문 스크랩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앙상한 공장 부지에는 세계 최첨단의 연구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때에 배우려 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오래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숙소 안에서 아버지께 드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50년 전 그 편지의 답장처럼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인 것 같아요. 결국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귀국을 해야 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아직 뭔가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출발 전날 다시 한번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문서처리에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개발사 1974-1984.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건 첫 장을 넘기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들의 시작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74년 첫 연구소 설립 당시 보유 기술 없음. 해외 기술 도입 시도 모두 실패. 연구원 수 12명. 첫 해에 실패한 실험 횟수 2184회. 마치 일기처럼 세세하게 기록된 실패의 기록들. 그들은 정말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던 거였네요. 앤더슨 박사님, 거기서 뭘 그리 열심히 보세요? 김도윤 수석이 자료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보고 있던 페이지를 가리켰죠. 78년 일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모두 거절한 후 연구원들이 직접 반도체 회로를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아, 그거. 김 수석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저희 연구소의 시작점이니까요. 자료들을 더 살펴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다른 회사의 기술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 나갔더군요. 이건 무슨 80년대 초반에 연구 일지를 넘기다 발견한 사진 한 장. 새벽까지 실험실에서 잠든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옆을 장식한 대형 칠판에는 빼곡한 수식들이. 그때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선진국들이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겠냐고. 김 수석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따라잡기가 아니라 뛰어넘기를 목표로 했으니까요. 문득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던 73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보지 못한 혹은 보지 않으려 했던 어떤 변화가. 박사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김 수석이 건넨 태블릿에는 최근 10년간의 특허 출원 현황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기술 따라잡기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죠.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건.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였어요. 자료실의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어요. 붉은 빛이 오래된 문서들을 비추자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이걸 아버지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아버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작은 씨앗이었던 거죠. 앤더슨 박사님, 문서들을 정리하려는데 김 수석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제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룩한 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혁신의 문화.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성과였던 거죠. 이 자료들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간 걱정 마세요. 여기 불은 꺼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 장 한 장 진실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상처와 제 편견이 왜 시작되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연구원들이 송별회를 준비했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박재현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연구실 창 너머로 단풍이 물든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벌써 이런 계절이 됐네요.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박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이를 확인하러 왔다가 제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변화하게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제가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김민수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시도했던 새로운 공정 방식, NASA에서 관심을 보였대요. 미팅 요청이 왔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모습을 날 것 그대로의 열정이라며 비웃었을 텐데, 이제는 그 순수한 연구자의 기쁨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게 느껴지네요. 잘 됐네. 근데 민수야, 문득 궁금해진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너 왜 실리콘밸리 안 가고 여기 있어? MIT 졸업하고 구글이나 애플에서 스카우트 제의 많이 받았을 텐데. 그의 대답은 단순 명쾌했어요. 여기가 더 재미있잖아요. 다들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연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녁 송별회 장소로 향하는 길, 노트북을 열어 부모님께 보내려던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며칠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73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뿌리신 작은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나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신뢰는 결코 배신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신뢰를 밑거름 삼아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고,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가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앤더슨 박사님, 이쪽이에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연구원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체 사진을 찍자며 손짓하고 있었죠. 자, 하나, 둘, 셋, 김치!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들과 찍은 첫 단체 사진에서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거려. 박사님, 이거 드릴게요. 김도윤 수석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연구원들의 서명이 가득한 실험용 웨이퍼였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가 새겨진 웨이퍼예요. 일라노급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시작점이자 제 편견이 깨어진 증거물이었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박재현 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료가 됐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편견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이메일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찾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를 돌아가면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샌 버튼을 누르고 저는 송별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이곳에 남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작별 인사를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의를 진행해야 했어요.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우리보다 그들이 앞섰다는 건가? 그때 인텔 이사회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읽은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특히 스미스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묻어났어요. 앤더슨 박사, 자네가 6개월 동안 뭘 하다 왔는지 모르겠네만 이런 보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나노 공정 양산을 준비 중이고 1나노 공정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됐어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스미스 부사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았다고. 난 절대 믿을 수 없네. 그때 TV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보호할 것입니다. 어떤 외국 기업도 우리의 주권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씁쓸하게 웃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건 이분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우리의 자만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의 연구 문화, 젊은 연구원들의 열정, 그리고 그들만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까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CEO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가? 한미 반도체 공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기초 연구력과 그들의 혁신적인 개발 문화를 결합하면 말도 안 돼요. 스미스 부사장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기술을 지켜야. 그게 무슨 기술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낡은 자존심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물 안개구리로 남아있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CEO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해보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김도윤 수석과 함께 준비했던 협력 프로젝트 제안서, 구체적인 기술 교류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누군가 걱정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들은 이미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CEO가 입을 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게.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거야. 현 정부의 기조를 감안해서. 회의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네요. 김도윤 수석이었어요. 박사님, 어떻게 됐나요? 첫 발을 내딛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나 구시대적 인식은 언젠가 변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네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맞이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시겠다고 결심하신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었어요. 여기가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50년 만의 방문인데 기억 속의 한국은 찾아볼 수 없었겠죠. 이제 곧 시작될 공동 프로젝트 발표식이에요. 아버지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73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계시려나요? 여기가 바로 그 삼성전자 연구단지입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50년 전의 청년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시더군요.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발표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동 프로젝트 Future Semiconductor Initiative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두 회사의 역사적인 화해이자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도전이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김도윤 수석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앤더슨 회장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신뢰가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발표식이 끝나고 연구실을 둘러보는 동안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히 질문하셨어요. 젊은 연구원들의 설명을 들으시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감탄하시는 모습이. 마이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50년 동안 나는 내 상처 속에 갇혀 있었어. 아버지, 하지만 오늘 보니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더구나. 그리고 내가 그 다리를 놓다니. 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연구원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형, 우리 이번 프로젝트로 노벨상 타는 거 아닐까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꿈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편견도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통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기술 도둑질하는 나라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처가 만들어낸 그 편견은 제 시야를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6개월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모방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모방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혁신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직적 위계 질서보다 수평적 소통을, 안정적 현상 유지보다 과감한 도전을, 그리고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장을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이룩한 진정한 성과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결코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했죠. 아버지 세대에 대한 원망 대신 그들이 보여준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력만이 아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문화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도약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있죠. 아버지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저 또한 치유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과연 한국에게 핵 보유를 승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핵을 보유하면 세계가 망할 겁니다. 여기 미국의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흥분한 채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약하며 그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혀를 차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며칠 뒤 한국으로 향하게 되고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핵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앤더슨 워커입니다. 핵에 관한 정보라면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정도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런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죠.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본 제 핸드폰 화면에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47대 미국 대통령이 확정이 되었으니 그럴만도 하죠. 대선 소식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발 뉴스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꽤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두 눈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고요? 북한은 예전부터 핵을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 개발해왔어요. 오랜 기간 핵 보유국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고를 많이 치기도 했으니 그렇다 쳐도 한국이라니요?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약하니까요. 그들이 대체 군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들이 강하다면 주한미군은 뭐하러 그곳에 가 있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나 약한 국가에게 핵까지 쥐어줄 수는 없었어요. 관리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들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기만 하면 되는 나라라고요. 게다가 기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라 솔직히 저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들이 유명한 건 그저 K-팝과 드라마 같은 것뿐이죠. 제 아내도 보니 그건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핵을 보유하기 위한 기술력은 꽤 떨어진다고 봐야죠. 핵은 정말 위험하고 민감한 일입니다. 저희나 되어야 보유해도 괜찮다고 보아야 한다고요. 물론 몇 국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론 멀었습니다. 10년 전 그들의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정보와 기술력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아무리 오래전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랬기에 이런 약한 국가에게 핵을 보유하게 한다면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의 생각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 번호였어요. 앤더슨 박사님, 오후 4시까지 펜타곤으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매우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후 알겠다고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CIA 시절 제 파트너였던 존 케인이었어요. 지금은 국가안보회 NSC에서 일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 전에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30분 후 리처드슨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구실을 나서며 노트북과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최근 6개월간 한국에서 포착된 여러 정황들이 떠올랐습니다. 울진 원전 인근의 새로운 시설 증설, 특이한 패턴의 희귀 금속 수입량 증가, 그리고 몇몇 핵심 과학자들의 수상한 동선까지 말이죠. 리처드슨 카페는 조지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였습니다. CIA 요원들이 비공식 미팅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곳이기도 했죠.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존이 보였습니다. 30년 전 젊은 분석관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존은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특히 울진 원전 인근의 새로운 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듯한 구조물들, 평소보다 증가한 차량 통행량, 그리고 몇몇 의심스러운 건물들까지. 이런 패턴은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었어요. 존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 특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최고라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수치는 확실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렇게 창밖으로 보이는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북한의 핵시설을 처음 사찰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당시 북한의 기술력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한국의 기술력은 북한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언제든 방향을 틀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한 군사시설 내부를 찍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북한 핵시설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어. 마이클, 존의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펜타곤 브리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지만 무거운 구름들이 여전히 워싱턴 상공을 뒤덮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격변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펜타곤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선을 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년간의 경험이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브리핑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마도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를 이 상황에서 과연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펜타곤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질문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후 이어진 펜타곤 브리핑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평가였어요. 특히 국방부 정보분석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의 군사 과학기술이 세계 5위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과 우라늄 농축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북한이 30년 걸린 길을 한국은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10년 전 한국 핵시설을 마지막으로 사찰했을 때의 보고서 또한 놀라웠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제 편견은 점점 더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단정지었던 저에게 이런 사실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앤더슨 박사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북한 핵시설도 사찰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과연 한국도 핵을 보유해도 될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며칠 뒤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세계 각국의 군사시설을 봐왔지만 이런 수준의 보안 검색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체 인증의 양자 암호화 통신까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들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앤더슨 박사님. 이창호 박사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연구동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단순한 연구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NASA의 제트추진연구소 JPL을 연상시키는 최첨단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잠시만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실험실 한쪽에 설치된 초음 속 풍동 실험실을 보고 있자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실험실 내부는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켰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에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존 미국 장비보다 20% 정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더 놀라운 건 연구진들이었어요. 실험복 차림의 젊은 과학자들이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전문적인 토론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MIT, 캘텍, 스탠퍼드 출신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수함 발사체계 시뮬레이션 시설에서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원형 스크린에 펼쳐진 3D 시뮬레이션은 제가 CIA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특히 미사일의 수중 궤적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못 만들 건 없습니다, 박사님.
한 연구원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결심의 문제일 뿐이에요. 오후에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어요. 과거 미군 장교들이 주도하던 작전 통제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한국군 장교들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놀라셨죠? 김우진 소령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미군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은 많지 않아요.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전역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군사위성이 전송하는 영상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닌 최첨단 군사기술의 산실로 보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은밀하게 설치된 방공 레이더들, 밤하늘을 스치듯 지나가는 군용기들, 그리고 한강을 따라 늘어선 군사시설들이 새삼 달리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30년간 핵사찰관으로 일하면서 보아온 그 어떤 나라도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경우는 없었어요. 내일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로만 보던 이곳을 직접 방문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네요. 한국의 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감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워커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웅장한 국방과학연구소 정문이 눈앞에 있었어요. 수십 년간 IAEA 사찰관으로 전 세계의 연구시설들을 방문해왔지만 이곳의 첫인상은 특별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선 연구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현관에서 강태훈 국장과 이병호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이병호 박사는 해군에서 제독을 지낸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워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기대하신 것보다 더 인상적이길 바라요. 이병호 박사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연구소 내부로 안내받으며 곳곳에서 첨단 장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하자 이병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국방과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SLBM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죠.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LBM은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으며 오차 범위도 목표치의 50m 이내로 줄였다고 해요. 수중 발사 시스템의 안정성도 이미 수차례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는군요. 특히 놀라운 건 잠수함에서의 발사 성공률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이병호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원자로 소형화와 방사선 차폐 기술에서 큰 돌파구를 찾았죠.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 개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이제 좀 더 민감한 사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별도의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강태훈 국장은 문을 굳게 잠그고 방음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료 재처리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태훈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물론 현재는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필요하다면 즉시 실용화할 수 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IAEA 본부에서 받은 브리핑은 한국의 실제 기술력을 한참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이병호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해가며 이 모든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는 핵무장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었죠. 강태훈 국장이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연구소의 첨단 시설들이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어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했어요. 실험실을 몇 군데 더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박소령이 일정을 체크해 주시겠어요? 박소령이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1시간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병호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먼저 추진체 연구동으로 가보시죠.
워커 박사님께서 특히 관심 가지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연구동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이곳의 분위기였어요.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고 시설의 완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추진체 연구동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어요. 대형 엔진 시험실, 정밀 측정 장비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센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이병호 박사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정밀도 측정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데이터 분석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실험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는지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모두 기밀사항입니다. 강태훈 국장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하지만 워커 박사님께서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네요. 연구소를 나서는 길에 박소령이 다음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본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무게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본 한국의 기술력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네요. 이제 곧 한국의 군 수뇌부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더해졌습니다. 워커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을 따라 청와대 후문으로 들어서자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여러 겹의 보안 검색을 거친 후 우리는 지하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지하 벙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들은 한반도 전역의 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12분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됩니다. 대형 스크린에 북한의 최신 핵 능력 분석 자료가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합참의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최소 60개에서 최대 100개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들의 소형화 기술이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분석 결과 이번 실험에서는 수소폭탄 소형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음 화면에는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능력이 상세히 표시되었습니다. 고체연료 ICBM의 실전 배치 현황, 극초음 속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 그리고 SLBM 발사 성공률까지 모든 지표가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이에 우리는 자체 핵억제력 확보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1단계는 즉각적 핵억제력 구축 단계입니다. 기존에 확보한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즉시 가동하고 이미 개발된 미사일 기술을 접목해 6개월 내 최초의 핵무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죠. 합참의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단계는 전술핵 체계 완성 단계로 12개월 이내 완료가 목표입니다. 전국 각지에 지하 경납고를 건설하고 이동식 발사대 20기를 배치할 계획이죠. 특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전력을 우선 확보합니다. 이를 위한 은닉 시설들은 이미 건설 중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3단계는 전략핵 억제력 완성 단계입니다. 36개월 내에 SLBM 탑재 원자력 잠수함 세척을 전력화하고 ICBM급 장거리 핵미사일도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핵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죠. 해군 참모총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훈련도 비밀리에 진행 중이에요. 실행 가능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기술적 측면에서는 ADD의 검증을 마쳤습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결합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죠.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군 참모총장도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F-35A 전력과 핵무기를 결합하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조종사 훈련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벽면의 시계는 이제 11분이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전술적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지상군은 이미 핵무기 운용을 위한 특수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은닉 시설과 이동식 발사대 운용 훈련도 극비리에 진행 중이에요. 전술핵 운용을 위한 지휘통제 체계도 구축했죠. 미국의 입장은?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어요. 그의 한국 핵무장 용인 발언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죠. 미국의 동맹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워커 박사님, 오늘 회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계가 정각을 가리켰고 12분간의 긴급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내용들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벙커를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장성들의 결연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네요.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후 헬기가 전방 GOP 부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회의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최전방 군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게 되는군요. 워커 박사님, 10분 후 착륙합니다. 박소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래로는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고 곳곳에 초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헬기가 GOP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자 젊은 대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워커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 부대 작전과장 김준호 대위입니다. 김준호 대위를 따라 부대 내부로 들어서며 저는 이곳의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초소마다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북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이 우리 부대 작전통제실입니다. 김준호 대위가 문을 열었어요.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죠. 작전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군의 실시간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김준호 대위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곳에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망으로는 이미 핵탄두 저장고도 확인된 상태예요. 옆에서 근무 중이던 상황병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북한군 동향 변화 감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동이 없던 부대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김준호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실시간 영상 띄워주세요. 스크린에는 북한군 부대의 움직임이 생생하게 표시됐어요. 워커 박사님, 이런 상황이 일상입니다. 언제 진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긴장감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장병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죠. 김준호 대위가 저를 초소로 안내했습니다. 초소에는 3명의 젊은 병사들이 근무 중이었어요. 전우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 있나? 김준호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대위님.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어요. 가장 고참으로 보이는 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옆에 상병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똑같은 카드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지 않냐고요? 물론 두렵죠.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젊어 보이는 일병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한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대의 지휘통제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장교들이 모여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핵미사일 전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중위가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제는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옆에서 다른 중위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들의 전술핵입니다. 실전 배치된 단거리 핵미사일들은 언제든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이곳 최전선 장병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에서 들었던 군 수뇌부들의 우려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실제 군사대비 태세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답했어요. 우리는 24시간 완전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화생방 방호훈련도 강화했죠.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부대 내벙커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 소위의 설명이었어요. 2주 이상 지하에서 버틸 수 있는 물자도 확보해 두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대 식당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도 장병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박소령이 알려주었어요. 헬기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전방 장병들의 목소리는 한국의 핵무장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최전선 군인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매우 실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높은 사기와 강한 의지는 인상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비대칭적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도 깊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자체 핵억제력 확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헬기가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반도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한국의 결단은 이미 모든 층위에서 준비되고 있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을지 군사훈련장에서 목격했던 한미연합사령관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긴장된 표정과 워싱턴과의 긴급한 통화들, 분명 무언가 큰 변화를 감지한 듯했어요. 주한미군 수뇌부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택기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 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주한미군은 이미 한국의 동향을 워싱턴에 상세히 보고한 상태였고 백악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관의 최근 행보가 주목됐습니다. 그는 을지 훈련장을 떠난 직후 평택기지로 향했고 연이어 화상회의를 통해 미 합참과 논의를 이어갔어요.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어요. 중국은 이미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일본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저는 IAEA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억제력 보유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확인한 그들의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군부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최전선 장병부터 고위 장성들까지 한국군 전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미국의 동맹 신뢰도 저하는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의 회의는 이것이 단순한 구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제 보고서는 이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IAEA 본부에서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각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워커 박사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소령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핵 강국의 탄생이 목전에 와 있었고 세계는 이 변화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소령님.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군사력은 완벽에 가까웠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부심 넘치는 연구원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만난 결연한 군 수뇌부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만난 젊은 장병들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저는 제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나는 그들의 다음 걸음을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증인이 되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런 약한 국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이 정보를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믿지 못했겠죠.
한국은 저에게 일보다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여정을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연구원들과 협업을 진행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그날을 다시 기약하며 안녕, 한국.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해주어 감사합니다.